컨설팅 수수료를 퍼센트로 받으면 불법인데 정액제로 받으면 불법이 아니다. 제 주변 분들도 형사 고소 당한 분들도 몇 분 계시고요. 이제 민사도 많이 당하시고. 예전에는 법정 싸움을 갔을 때는 대부분 이제 컨설팅 업체가 이겼다고 저는 들었는데 최근에는 그 판례가 뒤집히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과연 이 정책 자금의 알선을 하면서 이 컨설턴트가 어떠한 영향을 발휘했냐, 정확한 컨설팅이 어디까지 진행됐냐, 실제로 수사가 들어오거나 상대방하고 다툼이 생겼을 때는 더 가베이지에 있어야 되는데 의뢰지로 놓여가지고 수사를 받게 되는 동강자가 돼버린 거죠. 명분 없는 싸움을 해야 되는데 큰 위험이 있는 거죠. 중소벤처기업에서 권장하는 거는 정식적으로 중소기업 상담회사를 등록을 해라. 이건 자본금이 5천만 원, 전문 인력 2명, 인적 물적 요건을 갖추고 단독된 사업장을 갖춰라가 정해져 있습니다. 글쎄 체납이다 라고 하면은 정책자금 아예 못 받잖아. 그 DB 버린다고 하는데 대표님네는 체납 DB라도 잘 활용을 해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고객이 정책자금을 목적으로 고객의 DB가 출시되더라도 실질적으로 정책자금만 보는 게 아닙니다. 법인의 상태도 보겠지만 대표자의 컨디션을 많이 봅니다. 이분이 어떠한 신용상태에 놓여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자금이 필요한지를 분석한 다음에 꼭 정책자금이 실행이 안 되더라도 다른 금리라든지 다른 금융사의 자금까지 저희가 알선해드리고 있습니다. 정책자금 컨설팅 하시는 분은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단순 대행 말고도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쫙 펼치고 가치를 올릴 수 있는 부분, 뺄 수 있는 부분 전반적으로 이걸 다 하시는 거잖아요. 제가 봐도 이렇게 하는 게 자금 컨설팅의 되게 본질이라고 저도 보거든요. 그러면 이런 본질을 하고 싶을 거란 말이죠.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대표님들의 현실적인 비즈니스 라디오, 범대표 라디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정책자금 컨설팅 하시는 분들을 굉장히 이제 많이 만나잖아요. 사실 정책자금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정책자금 말고 다른 방법으로 자금을 푸는 방법에 대해서 대부분 모르세요. 자금하신 분을 초대해서 이제 강의를 하셨는데 거기서 반응이 너무 좋다고들 제가 피드백을 들어서 이 자리에 빠르게 모셨습니다. 금융업에 관련된 사업, 법인을 4개 정도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소개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머니브리지 이종석입니다. 저는 현재 금융업 관련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업입니다. 흔히 저희들이 말하는 P2P 금융업 법인으로 온라인으로 투자자와 대출자를 연결해서 대출이 실제적으로 실행이 되고 투자자는 투자자 수익을 받아가는 온라인 플랫폼 시스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NPL 대부업 법인입니다. 흔히 말하는 부실 채권이 발생됐을 때 금융사들이 이 채권을 어떻게 하느냐, 저희 같은 NPL 회사를 통해서 채권을 매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부실 채권을 인수를 해서 정상화한 다음에 수익을 내는 법인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지자체 대부업입니다. 저희는 자체적으로 자금을 보유하고 있고 아파트 담보대출에 대해서 후순위 대출로 실행하는 법인입니다. 네 번째는 중소기업 상담회사입니다. 개인 사업자와 법인에 대해서 정책자금 및 정책지원금에 대한 금융을 해결해주는 법인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님이 요즘 강의를 하시면서 컨설팅 많이 보시잖아요. 반응이 어떠세요? 요즘에 상당히 많이 좋지가 않습니다. 아무래도 불법 브로커, 불법 정책자금 알선 이런 타이틀이 계속 따라붙다 보니까 이분들이 정상적으로 영업을 크게 할 수 있음에도 침체되고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제 주변 분들도 형사 고소 당한 분들도 몇 분 계시고요. 이제 민사도 많이 당하시고. 예전에는 법정 싸움을 갔을 때는 대부분 이제 컨설팅 업체가 이겼다고 저는 들었는데 최근에는 그 판례가 뒤집히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민사조차 걸지 마라. 형사로 넘어가면 대부분 이제 지고 있으니까. 라고도 말씀하시는데 지금 금융 관련 법인을 4개나 운영을 하는 이 전문가 중에 전문가가 봤을 때는 어떻게 보시나요? 아무래도 정책자금 시장이 이렇게 힘든 이유는 첫 번째가 바로 법제화가 돼 있지 않는 시장이다.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대부업도 2002년에 법제화가 됐고요.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업도 2020년에 법제화됐고 온라인 소액 투자도 2016년에 법제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책자금이 아직 법제화가 안 돼 있다 보니까 민사나 형사를 가더라도 입증하는 거에 따라서 시장이 많이 판이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욱이 최근에는 아무래도 이 정책자금 하시는 분들이 너무 시장에 많이 나왔습니다. 전문가적인 사람들이 이 시장에서 활동하던 그런 시대가 아니라 지금 누구라도 꼭 보험 설계사가 나 보험 한번 해볼까 할 때 신입사원이 누구든지 보험 팔 수 있듯이 이런 정책자금 시장이 그렇게 변했기 때문에 좀 안 좋은 반사 효과가 나온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초보들이 너무 많이 나왔다. 실력이 있는 것처럼 행사를 해서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저한테도 전화를 많이 와서 항상 묻는 게 그거였거든요. 컨설팅 수수료를 퍼센트로 받으면 불법인데 정액제로 받으면 불법이 아니다 라고들 저한테 많이 물어보세요. 사실 저도 잘 몰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정답을 내릴 수 있나요? 어떻게 보면 퍼센트라는 게 약간 금리적인 이슈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정책자금 3% 대출을 받는다 이율로. 그리고 1억 원의 자금이 실행된다. 3% 주세요, 5% 주세요 이런 퍼센트를 책정하는데 처음에는 이게 불법이다 아니다 이슈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사를 받고 민사나 형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야, 내가 받는 거는 또 대출 이자 같은 개념이잖아. 또 그렇게 접근한 법률적인 부분도 있고 또 반대적인 부분은 알선을 하면서 무등록 대부 중개업자가 수수료를 받는 거야. 이런 개념에 접근하다 보니까 퍼센트가 위험하지 않냐 그렇게 말이 나오고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법제처에서도 제가 이런 판례들 자주 보게 되는데 우리가 퍼센트를 기재하지 않고 금액을 적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 판례 주문해 보면은 1억 원에 대해서 뭐 1,000만 원을 받았다. 이에 대한 수당은 10%에 해당된다. 하면서 역으로 환산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퍼센트가 불법이냐 합법이냐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과연 이 정책 자금에 알선을 하면서 이 컨설턴트가 어떠한 영향을 발휘했냐, 정확한 컨설팅이 어디까지 진행됐냐,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줬냐, 금융에 어디에 어떤 부분을 풀어줬냐, 재무제표를 계산해줬냐, 이런 역할의 범위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역할을 했을 때는 정당한 대가를 받았다. 근데 역할을 하지 않고 정책 자금에 대해서 몇 프로를 요구했다. 이렇게 바뀌어버린 겁니다. 정상의 범주가 사실 제가 좀 모호해서 그런데 이게 가장 큰 이슈가 뭐냐면은 자본금도 완충되지 않는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가지고 영업을 많이 하십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권장하는 거는 정식적으로 중소기업 상담회사를 등록을 해라. 이건 자본금이 5천만 원. 전문 인력 2명, 인적 물적 요건을 갖추고 단독된 사업장을 갖춰라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러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춘다면은 불법 브로커라든지 이런 역할의 범위에 벗어나서 좀 더 합법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직 회색칠이니까 딱 잘라서 정답을 내리긴 어렵지만 그래도 중소기업 상담회사를 일단 등록을 하는 게 나중에 더 법제화가 됐을 때 유리한 국면에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대표님이 사실 산전수전을 다 겪은 걸로 알고 있어요. 경찰 수사도 비슷한 케이스로도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신뢰가 안 되면 조금 말씀해 주실 수가 있을까요? 정확히 한 2년 전이죠. 그때 제명이 정보통신망법 위반, 저희가 변호사하고 이제 수사기관하고 같이 다툼이 있었을 때 정립할 수 있던 방법은 아무래도 면허가 있냐, 최소한의 니네가 어떠한 면허와 어떠한 자격을 가지고 영업활동을 했냐, 그게 가장 키포인트였습니다. 다행히 그때 저희가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업이 있다, 또 MPA라든지 지자체 대부는 대부 금융업법에 등록된 회사이고 중소기업 상담회사 같은 경우는 중소벤처기업부에 정식 등록된 상담회사인 겁니다. 이러한 자격을 가지고 영업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수사가 들어왔을 때도 방어가 가능했습니다. 너가 어떠한 영업을 했어? 어떠한 매출을 올렸어? 어떠한 수수료를 받았어? 했을 때 합법적으로 이러한 법률 테두리에 대해서 입증을 하고 정확히 혐의가 없음을 받게 된 거였죠. 그리고 그 외에도 고객분들이 가끔 자문 수수료 이걸 안 주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안 주고 그냥 가시면 되는데 꼭 반대로 형사고소를 하세요.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자이니까 직접 경찰서에 출두하고 형사를 거실 때 사기도 있고 제명을 붙일 수 있는 거 다 붙여가지고 형사고소를 하시는데 이런 형사고소는 계약 기반과 회사의 면허, 무혐의로 끝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책자금 컨설팅 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제 지금 문제가 되는 그런 소송건에 대해서 거의 유사한 사례라 보면 되나요? 네, 맞습니다. 소송하는 게 비슷합니다. 넌 불법 영업을 했지, 불법 수수료를 받았지, 이건 금리야, 무등록 대부업자의 중개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틀을 벗어나지 않고 정도만 지킨다면은 더 영업하시는데 편할 거라 생각됩니다. 근데 지금 그러면 패소하고 계신 분들은 이런 라이센스가 없어서 패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겠네요. 라이센스도 없었겠지만은 아무래도 그들이 영업하는 과정 중에서 불법적으로 많이 접근한 분들도 있을 거라 보입니다. 보험은 확실히 좀 문제가 되죠? 맞습니다. 보통 정책자금 처음에 하셨던 분들이 보험업을 하시던 분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정당한 컨설팅과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보수를 받을 때 더 높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거는 바로 보험이니까 대표님 보험계약 하나 해주세요. 제가 그 계약이 유지되는 동안 꾸준히 관리해드리겠습니다. 그런 케이스였던 거죠. 어떻게 보면 금감원에서도 정책자금에 대한 대가를 보험으로 꺾지 말아라. 경영의 안심보험이라든지 이런 보험으로 꺾은 건 안 된다라고 아예 내용을 명시했기 때문에 불법에 가깝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말씀해주신 중소기업 상담회사 요 라이센스 없이 상담하는 거 지금은 불법은 아니지만 회색지대다. 법제화가 되면은 필수로 갈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죠? 실제로 수사가 들어오거나 상대방하고 다툼이 생겼을 때는 더 가베이지에 있어야 되는데 의뢰지로 놓여가지고 수사를 받게 되는 담당자가 돼버리는 거죠. 명분이 없는 것 같아요. 명분 없는 싸움을 해야 되는데 큰 위험인 거죠. 대표님이 지금 많은 그 금융 라이센스를 가지신 거를 이 영상을 보시는 컨설턴트 분들이 다 가지지 못하겠지만 누구나 알고 있는 이 중소기업 상담회사는 정말 따야겠네요. 네, 등록하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차피 벤처기업부에서도 이걸 법제화한다고 했었습니다. 법제화하겠다는 이슈가 나오면은 기존 법의 테두리 내에서 움직이기 마련입니다. 먼저 이 절차가 아무리 등록하기 쉬울 때 먼저 등록하고 법제화가 됐을 때는
그 테두리에 맞춰서 좀 더 강화하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안 그래도 대표님이 사실 정책자금뿐만 아니라 금융에 대한 모든 걸 다 아시잖아요. 네네. 제가 알기로는 뭐 증권사랑도 일을 하시고 은행권, 제2금융, 대부 정말 다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제가 살짝 들었을 때는 뭐 금융주선업과 중개업과 관련이 있다고 전 들었거든요. 일단 금융중개업은 대부분 금융중개업 면을 따거나 대출에 대해서 중개업을 하는 겁니다. 받는 수당이 금융사로부터 지급이 됩니다. 금융주선업은 뭐냐? 흔히 말하는 저희 증권사나 자산운용사가 주선업 면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회사들은 자금이 필요한 법인들, 흔히 저희가 말하면 PF 대출이겠죠. PF 대출에 대해서 알선을 해주고 그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게 금융주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PF가 전에는 뭐 아파트를 짓겠다, 뭐 지식산업센터를 짓겠다 해가지고 많이 일어났는데 지금 반대로 그렇게 고액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소규모 PF도 많이 일어납니다. 100억이나 뭐 50억 주선이 가능합니다. 50억 100억은 저도 좀 커 보이는데 1억도 하나요? 1억은 안 돼요. 네네네. 그러면 그래도 좀 50억 100억은 돼야 주선업으로 넘어가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 정도는 돼야지 주선을 행위함에 대해서 수수료를 받더라도 어느 정도 증권사도 매출이 발생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최소 미니멈 금액은 정해져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금융사들이 아파트 압구정에 30억을 해달라. 물론 DSR 규제도 안 나오겠고 자금의 출처 증빙도 안 나오겠지만은 금융사가 이 30억을 단건으로 자기 할 수 있냐 그 여력을 먼저 보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아파트 값이 높잖아요. 뭐 한 2-30억 정도 대출을 하려고 한다면 주로 어떤 곳에서 많이 해요? 먼저 사람들이 찾아보는 건 1금융이겠죠. 근데 1금융 같은 경우는 이제 가계 자금에 대해서 DSR 규제가 있고 실제로 사업자 자금을 알아보더라도 가장 중요한 게 용도 증빙입니다. 자금을 받았을 때 어디다 쓸 거야. 실질적으로 그 자금을 사용한 목적을 계산서라든지 계약서 이걸로 증빙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1금융하고 약간 비슷한 금리에 뭐 단위조합, 새마을, 수협 이쪽으로도 많이 금융을 찾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말씀 주신 그 금융주선업과 중개업의 수수료의 방식이 어떻게 되나요? 금융중개 수수료는 어차피 금융사가 정해준 수수료를 제가 일률적으로 받는 거고요. 이제 주선 같은 경우는 프로젝트 난이도에 따라서 대출자와 먼저 사전 협의가 진행이 됩니다. 이게 정해진 건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난이도에 따라서 이게 바뀝니다. 아무래도 교섭을 해야 되는 금융사도 많아지다 보니까 그에 대한 대가로 또 수수료가 또 올라가게 됐습니다. 퍼센트의 범주라도 좀 알 수 있나요? 1%에서 한 3% 사이에 그쯤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단위가 크니까. 맞습니다. 흔히 말하는 한 건만 하면 대박 난다. 컨설턴트 분들이 이제 정책 자금으로 하고 예세 체납이다 라고 하면은 정책 자금 아예 못 받잖아. 그 DB 버린다고 하는데 대표님네는 체납 DB라도 잘 활용을 해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좀 노하우를 공유해 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정책 자금이 필요하신 분들이 왔을 때 솔직히 전에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현재 경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대표자분들의 신용이 안 좋거나 법인의 하자가 발생했거나 이런 사유들이 있습니다. 단순히 대표님 신용이 안 좋아요 해서 이걸 그냥 버리는 DB로 활용한 게 아니라 이 고객에 대해서 신용을 개선해주는 도움을 해주고 있습니다. 흔히 말해서 680점인 분들이 780점까지 가야지 최소한의 정책 자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스 등급이 되거든요. 이제 정리를 저희가 도와드린다거나 아예 새로운 자금으로서 신용의 대출을 아예 밀어드리고 완전히 신용이 개선되게 만들어주는 역할까지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고객이 정책자금을 목적으로 고객의 DB가 접수되더라도 실질적으로 정책자금만 보는 게 아닙니다. 법인의 상태도 보겠지만 대표자의 컨디션을 많이 봅니다. 이분이 어떠한 신용상태에 놓여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자금이 필요한지를 분석한 다음에 꼭 정책자금이 실행이 안 되더라도 다른 금리라든지 다른 금융사의 자금까지 저희가 알선해드리고 있습니다. 법인 대표를 만났는데 정책자금 한도가 나와요. 근데 신용이 너무 안 좋아요. 한 680점? 카드론과 현금 서비스를 너무 그냥 사용하신 고객이 있었습니다. 신용 개선을 도와드리고 다른 대출을까지 저희가 알선해드렸고 그 다음에 법인에 대해서도 또 정책자금을 추후에 알선하고 매출 올린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또 반대 역할은 배우자분. 사업 초기에 내가 와이프한테 너무 돈을 많이 빌렸다. 친정에서도 빌리고 와이프 신용이 안 좋았다. 개인일생 제도를 활용해서 채무 부담을 낮춰주는 역할도 했었습니다. 뭐 정책자금이 안 된다고 하면이 제1금융권이나 제2금융권 다른 금융권을 통해서 자금 수요리 가능한 부분까지 찾아보시고 사실 체납인데 누가 봐도 파산을 해야 되는데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은 대표님이 좀 제안을 해서 회생 파산까지 좀 도와드리는 방향으로 간다라고 정리를 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던 사례들 중에서 실제로 좀 버려진 DB를 좀 살린 실제 케이스를 하나를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인천에서 이제 베이커리 사장님이 계셨습니다. 단순히 정책 자금으로 접수를 했었습니다. 그분의 재무 상태를 보다 보니까는 현금 서비스 카드론을 한 6천만 원 정도 이용하고 계셨습니다. 많이 하셨네. 네, 그러다 보니까는 집 부동산 보유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담보가치가 충분히 나오는데 나이스가 680점으로 떨어져 있다? 대출 진행이 안 되는 거였었습니다. 물론 정책자금도 진행이 안 되고요. 2순위에 신협에서 나간 대출금 1억이 있었는데 저희가 지자체 대부에서 대안을 하면서 1억 8천만 원까지 대출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한테는 신협 1억을 저희가 대안하지만 나머지 8천만 원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5천에서 6천만 원까지 상환해 주세요라고 저희가 요청을 드렸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대출 진행하자마자 680점에서 820점까지 한 방에 올랐습니다. 나이스가 새로운 대출에 받아가지고 상환처를 했을 때는 신용이 반영이 안 됩니다. 그런데 지자체 대부를 저희가 활용한 이유는 신용정보 집중이 안 됩니다. 갑자기 나이스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돈을 가지고 와서 상환을 했네? 새로운 신용정보가 집중이 안 됐어. 신용점수가 올라가게 된 거였죠. 그렇게 해서 이제 아파트 담보로 지자체 대부를 잠깐 브릿지식으로 이게 대출을 받았고 그런 다음 현금 서비스를 다 상환 처리한 다음에 아파트 2순위에 나갔던 그 대부업체는 저희가 저축은행으로 5.8% 금리로 신규 대출을 일으키면서 대안을 해준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가장 처음에 요구했던 거 정책자금. 물론 신용이 180점에서 830점까지 오르다 보니까는 정책자금도 재단 보조금으로 해가지고 5천만 원까지 실행해서 여유자금을 확실히 확보해준 케이스가 있습니다. 두 번째 실제 케이스가 근저당이 6개나 잡힌 케이스가 있는데 어떻게 해결을 하셨나요? 이분은 이제 아파트 시세는 상당히 나가는 고객이었습니다. 그런데 대출 패턴을 보니까 하나은행에서 1순위 뭐 5천만 원, 또 하나은행에서 2순위 뭐 7천만 원, 4순위까지 하나은행을 받은 거였습니다. 매형되신 분이 물상담보를 해달라 그래서 3천만 원까지 5순위까지 들어간 설정이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이분이 이제 긴급자금이 필요하다 보니까 대출 알아봤었죠. 근데 은행권 금융사들은 3순위 이후에도 대출 안 합니다. 대부업체에서 연 17%로 대출을 6순위로 받게 된 거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원했던 거는 정책자금을 알아봐달라라는 이슈가 있었는데 저는 이분이 왜 정책자금 필요해서 물어보니까 고금리 대부를 상환하고 싶어요. 근데 이 대부 대출이 해결이 안 되죠. 정책자금을 뭐 신보에서 3억을 받는다? 또 쉽지 않은 부분인 거죠. 절대 안 되는 부분이었는데 한 가지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저희가 1순위부터 6순위 중에서 대출을 한 번에 밀어드리겠습니다. 새로운 대출로 2순위 대출을 저희가 일으켜준 사례가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올 이자 납부금이 380만 원이었나? 저희가 이제 채무 조정을 해드리고 고금리 대부를 상환처리 해드리고 나서 약 140만 원으로 올 불입금을 갖게 되었습니다. 보통 이제 보험에 재직하시거나 편의점을 운영하시거나 페인트를 도금을 한다. 이런 분들이 외상거래가 많습니다. 가맹점 본사에서 외상거래에 대해서 일정 부분 물상담보를 걸어주세요. 들어간 케이스가 많습니다. 근데 이런 물상담보는 정리가 안 됩니다. 실제로 사업을 접을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보험회사에 다니는데 보증보험이 안 나와서 내가 물상담보를 했다. 보험회사를 퇴사를 해도 이게 말소가 안 됩니다. 이 다음으로 뽑을 수 있는 금융을 알아보자 진행을 하게 된 부분이었습니다. 컨설팅 하시다 보면 뭐 매출 누락을 한다든지 감정가 미망령이나 여러 가지 요인들로 자금을 못 풀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대표님이 최근에 뭐 비슷한 케이스인데 호텔을 잘 푼 사례가 있다고 하셔서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26년에는 호텔, 숙박사업자에 대해서 대출이 LTV 50% 제한됐었습니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1금융에서 29억을 사용하시는 호텔 사업자였어요. 근데 이분도 개인적으로는 대출을 많이 알아봤었습니다. 자기 인맥을 통해서 금융사, 뭐 단위조합, 하다못해 새마을 수요까지 알아보신 분이었지만은 단순히 등기부만 가지고 대출을 알아봤던 거였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분을 처음 만나가지고 대화를 나눠보니까 3년 전에 호텔을 하실 때 리모델링을 한번 했었습니다. 대출 받으면서 여유 있게 자금을 가지고 와서 리모델링을 해서 건물의 가치를 상당히 높였던 부분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분의 매출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3개월에 한 2억 6천 정도 되나? 모든 플랫폼의 수치를 다 가져다달라. 매출 저희가 정리하겠다. 세금 신고가 되든 안 되든 하다못해 포스계에서 현금 매출까지 과거에 찍었던 현금 매출은 그대로 조작된 게 아니지 않겠냐. 실질적으로 1년간의 매출을 분석해가지고 저희가 표를 만들었어요. 은행에 제출할 때는 시세로는 현재 감정가가 이겁니다. 이분이 처음 인수하자마자 이 호텔에 대해서 리모델링이 얼마가 추가됐습니다. 건물에 대한 가치 상승분을 인정해 주시고 지금 숙박사업자에 대해서 LTV 50% 제한이지만은 이 사람의 매출을 분석해보자. 대출 대비 상환 능력 지수가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이 수치에 대해서 검증을 해주세요 해가지고 수협에서 진행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기대출 상환하고 여유 있게 플러스 알파 자금까지 진행을 해서 잘 문제를 해결한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회사 대표님의 건물 가치를 재평가를 해서 한도를 올린 케이스인 거네요. 네, 맞습니다. 감정평가사들은 부동산의 포르스웨 이게 리모델링했다, 대수선이 들어갔다 반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아예 이분은 영수증이라든지 계약서
제출을 아예 안 한 상태에서 감정으로만 다시 하다 보니까 대출이 어려웠던 거예요. 감정평가사들이 재평가를 하지 않나요, 원래? 재평가를 하게 됐는데 서류가 없으니까 이 건물에 얼마가 들어간지 모르니까 현재로서 토지의 공시지가, 건축물 신축 단가표에 대한 평가를 한 거였죠. 근데 이 건축물 신축 단가표가 매년 감가상각되게 돼 있습니다. 건물의 가치는 떨어지고 공시지가는 올랐다 치더라도 이게 변동이 크게 없는 거였죠. 바로 리모델링, 이거 저희가 입증하면서 아무래도 감정에 대해서 플러스 알파를 받게 된 거였죠. 와, 이거는 이제 웬만한 컨설팅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까지 안 건드리잖아요. 근데 운이 좋았게 그분이 서류를 다 가지고 있었지만은 매출에 누락 부분이 많았었습니다. 저희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금융사에 제출하니까 금융사도 좋아했던 게 원페이지로 모든 게 정리돼 있거나 심사하는 데 대해서도 플러스 요인이 많이 잡혔던 부분이었습니다. 자, 이제 이까지 실제 사례를 딱 들어봤을 때 정책자금 컨설팅 하시는 분은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단순 대행 말고도 진짜 또 금융업에 대한 전문가신 것 같거든요. 기존에 있는 재무제표나 뭐 단순하게 신용정수를 뭐 올려서 컨설팅을 했다라고 해서 수수료를 받는 정도가 아니라 대표님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쫙 펼치고 가치를 올릴 수 있는 부분, 뺄 수 있는 부분, 제1, 제2 금융권에서 어디가 더 요율이 좋으니 글로 옮겨가지고 뭐 채무를 통합을 하거나 대환을 하는 부분, 전반적으로 이걸 다 하시는 거잖아요. 제가 봐도 이렇게 하는 게 자금 컨설팅의 어떻게 본질이라고 저도 보거든요. 그러면 이런 본질을 하고 싶을 거란 말이죠.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종합 금융 컨설팅을 하고자 하는 분들에 대해서 교육을 진행해주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단순히 관심만 갖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지식 전달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이 업을 하고 싶다 했을 때는 저희 머니브리지 플랫폼에서 같이 고민을 하고 문제를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협업의 업무 범위를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뭐 예를 들어서 친한 사업자 대표님이 있어요. 저는 이제 컨설팅을 안 하니까 많이 부족했을 때 그냥 그러면 내가 아는 대표님 소개시켜 줄게, 이렇게 이제 토스를 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받아야 될 서류가 있는데 드리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협업 가능한 파트너를 찾고 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면허를 각각 취득하기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업은 등록하고 인허가 받는데 3년이 걸리고 자본금도 최저 요건이 5억 이상입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힘든 게 NPL 대부업, 자본금 30억부터 운영이 가능하다. 30억이요? 저희는 이미 자본금 30억을 완충해서 운영하고 있고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다못해 지자체 대부업도 자본금 3억으로 시작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지난 14년간 노하우를 함께 공유해드리고 협업 구조를 저희가 만들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컨설팅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고민하실 것 같아요. 아직 회색 기대라서 모든 게 애매하잖아요. 근데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경찰 수사도 좀 크게 받으셨고 완전 합법적으로 무혐의로 나와서 지금까지도 사업을 이제 크게 잘하고 계신데 애매하다고 생각하는 컨설턴트 분들의 부분은 대표님이 먼저 매를 맞으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합법적으로 간다는 걸 대표님이 알고 계시잖아요. 대표님과 협업을 했을 때 이런 부분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거네요. 또 법적인 문제들을. 네, 맞습니다. 어떠한 문제가 발생해서도 방어할 수 있게 도와드리고, 근데 여기서 도와드린다는 것은 저희가 영업 활동을 할 때 어떠한 법적 근거에 통해서 영업을 했냐는 게 가장 중요한 이슈인 겁니다. 이런 구체적인 방안들은 어떻게 하면 더 들을 수 있을까요? 자세한 운영 방식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너무 어려운 것 같고 저희 머니브리지에서 별도의 오픈 세미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때 참여하셔서 저희와 함께 이 사업 구조를 설명을 드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책 자금 영업, 법인 영업을 하시는 대표님들, 특히 자금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대표님의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와 관련돼서 조금 더 궁금하거나 우리는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에 대해서 걱정이 되거나 부분들 가지신 분들은 무료 세미나에서 인사이트를 얻어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오늘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자금 시장에 대해서 조금 더 투명화되고 좋은 선례를 남기도록 저희가 같이 만들어갔으면 좋겠네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